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늘 무슨 날이죠? 올해 날이 10월 1일이 된 이유가 뭐죠? 창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서 10월 2일을 정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국군의 날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다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요즘 건국절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그런 일이 나가지고 저 우려가 있습니다. 건국절 좀 저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월한 지 한 1년 6개월 됐죠? 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적폐청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적폐청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좀 하고 말씀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적 기본적 혈흔들만 심각성이 높은 과거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겪는 것은 전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꼰거래가 이틀이지 지금 1년 6개월씩이나 하면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이번에 추석 때 세대시장 가서 한번 상인들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경제 어렵다, 경제 살려라, 더 이상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집중한다면 그렇게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하겠죠. 제가 한번 통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이 4조 5천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증가했는데 그 전에는 대략 한 6%, 7% 증가하다가 작년에 25%, 올해는 25%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 날 최저임금 얼마 6,400원에서 7,500원 올렸죠? 네. 12% 올렸죠? 그러면 이 실업급여를 이렇게 전에는 10%, 8%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16%씩이나 올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25% 늘어나는 그 이유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사정이 악화돼서 실업자가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 실업 부족까지는 가보지 않습니다. 실업자를 돕는 정책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했죠? 네, 문재인 후보의 직접적인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때 더불어민주당을 공개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이 있기는 하되 저녁을 못 먹는 저녁을 굶는 삶입니다. 일하는 저녁을 할래, 굶는 저녁을 할래 해서 하나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저녁을 하실 때 이렇게 명함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로 인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게 적폐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야말로 경제를 소득 주요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속하게 올려서 경제 축이고 좀 이런 것들이 경제를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 생활을 고민하게 만들면 이거야말로 적폐지 뭐가 적폐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면 경제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네, 어두운 것 그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재철 의원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서 문제를 지금 야기했다고 여당에서 하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역 중에 제가 다른 거 이야기 많이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세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심야 시간에 쓰지 못하고 휴일에 쓰지 못하고 유흥주점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빼고 유흥주점
더 오래 했습니다. 한 3,132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주막, 이자카야, 와인과 포차 이런 수출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자카야가 뭐죠? 네, 일본식 선수들 일본 가고. 부모님께서 이전에 주특파를 하시는 게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민 정서상 아무리 업무 추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과 어떤 신문보니까 신문 기자몇 분이 심의원이 공개하신 그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확인 기사로 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기사에 따른 수객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총리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것은 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특히 검사의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그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뭐 비슷한 사정보다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토지개발정보 유출 의혹으로 그런 그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한 달 정도가 지났어야 오늘 아침에 대정부질이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쪽은 정강석과 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응?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이게 정말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균등한 수사 또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정신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정말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분 그대로 따라갑니까? 검찰이 관여를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어요. 네. 대통령 지지를 한번 봅시다. 올해 6월부터 한 9월까지 보면은 6월달에 79%, 7월달에 69, 8월달에 58, 9월달에 47, 49에서 10%씩 낙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 떨어지듯이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로 민생의 경제의 명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의 그림자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많은 데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 좀 물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국회 기준을 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사항을 보냈죠. 자, 그러면 국가 간의 조약이 기준 대상 아닙니까? 우리 국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입니까? 네,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게 정도로 국회 기준으로. 그럼 남수방의 발전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어떤 형태의 협력사업을 하고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성 일관성이 겨루져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기왕에 민주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자, 남북 간의 경협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3천억 원 늘어났죠. 네. 예, 그런데 거기 주로 경협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인프라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것이나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 그래서 심의 확정해주는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자, 북한과 투자 비용이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그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오늘 일간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은 한 110조, 어떤 기관은 15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3천억 사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럼 이거야말로 아파트 계약금에 관계를 넣지, 아니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를 나중에
아파트에 살아가는 차를 사러 간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보수 아닙니까? 예, 그 남북 관계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채성으로 가변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예측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법률성한 기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책임질 수 없겠다.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차관 형식으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죠? 네, 순조가. 예, 있죠.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상황 길이 오래 있는데도 우리가 된다고 3조 2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10% 넘었죠? 네. 청년이 15에서 29세 사이에 청년이 10% 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제가 4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준다면은 한 2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한 2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그 차관 빌려준 거 상한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언제든 대화 내용은 좀 통일부 장관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 말씀하시는데 그러시고요. 북한에 빌려준 차관의 상한 요구를 변제길이 도구에도 불구하고 그러시고요. 상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청년 취업의 문제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청년 실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19%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43만 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25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상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그저 애정 문서만 하고 그 국민들이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서주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간의 경협이 결국이라면 개성국도 하는 대통령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몇 번째 만난 거죠? 평양에서는 첫 번째지만 전체적으로 회담으로서는 세 번째죠. 네. 자,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럴 이유가 뭐죠? 왜 만납니까?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북한의 북핵 폐기 정확하게 말하면 비핵화라는 것을 쓰면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고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했던 것인데 자,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되죠? 소위 말해서 북핵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고 또 이 북핵을 어떻게 국제사회가 사찰을 하는 걸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그 스케줄 쉽게 말해서 어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최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도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대화를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게 장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북미 간에 교착되어 있던 대화를 재개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지금 너무 3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변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안보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그 GP를 북한은 160개, 우리 60개 갖고 있는데 11개씩 철수하기로 했고 ML을 북한은 50kg, 우리는 85kg 이렇게 그 안에 평화지역을 만들어가서 우리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북한 폐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GP보다는 GOP 중심의 경제 대책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로는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이 국민으로 나가고요. NLL 문제는 NLL이 38선처럼 한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km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km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NLL을 만약 우리가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오죽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NLL이 왜 생긴지 모르시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서해안에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그 유엔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의주 앞에 있는 섬, 그 다음에 남포 앞에 있는 섬,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종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환을 한 것이고, 북한도 그거에 양해를 하고, NLL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도 하여도 이 정도는 너희들 지켜야 하고 설정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준수했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이익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도 모르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 정당들, 그 당시에 야당, 노무현 대통령의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 양쪽 모두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용을 만든다라고 합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는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서 합의문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 지지율이 한 대씩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지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적으로 보는 것과 북한의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도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5에서 25개 정도라고 하고요. 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농축량을 합하면 앞으로도 20-30개 더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건지 모르죠. 나름의 적응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핵 폐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핵 리스트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핵과학자가 나중에 핵을 더 이상 제조 안 할 때 어디로 스테이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게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핵 폐기에는 단 한 걸음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건 정말입니다. 네,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 조금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해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 이런 것은 큰 진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미사일 발사 기지는 북한이 요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영변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창리군요. 동창리 그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 이전에도 공략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미의 그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해서 그걸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불이익에 나갔다고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협상을 해왔지만 그런 조치 말고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의 의미도 인정해주고 차근차근 해나가죠.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국제사회에 국제사회 평가는 왜 그렇죠?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블룸버그는 대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자, 수석 대변인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을 하는 거고, 그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북한이 대변인이 또 있다는 뜻가 아닙니까? 네? 같이 갔던 강경화 장관이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훨씬 많은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하고요. 중재자를 넘어서 어떤 언론은 탑 리더, 키 리더, 핵심적 주도자, 또 어떤 데는 원순위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적이다라는 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한국 당에서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그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이 반입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갔다고 수사부가 발표를 했죠. 8월 10일 날. 네. 근데 그 석탄은 작년 11월에 들어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관 보류되어 있다가 그 3개월 만에 통관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성분 분석표가 위조가 되고 그 남동발전에서 했던 그 성분 분석도 그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10개월이나 끌어가지고 수사를 발표했는데 그 선박 진종호가 올해 8월에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8월 초까지는 수사 결과가 밝혀져서 그 선박이 북한 선박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선박을 압류라든지 출항 조치를 왜 안 했죠?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보했던 6건 이외에 3건을 추가로 발견할 정도로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척의 배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은 북한산 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한 경우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은 손을 떼고 관세청만 조사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것은 안보실이 현행 법에 따라서 자,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자기가 해야 될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징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관세범은 관세청이 정속 고발권을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